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TV입니다. 주변에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신데 경매를 하고 싶으시면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매가 어떻게 붙여지고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 그럽니다. 경매는 경쟁적으로 매매하는 것, 이게 경매입니다. 경매는 사경매가 있고 공경매가 있는데, 사경매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으로 경쟁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사경매라 그럽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잡고 있는 담보물들을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가 경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골동품 경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경매입니다. 자,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법원에서 입찰법정에서 입찰서를 작성하고 경매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공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경매는 당연히 공경매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그때 을은 갑의 말만 믿고 빌려준다든지 차용증 하나만 받고 빌려줬습니다. 자, 갑이 돈 갚을 날짜에 정상적으로 돈을 다 갚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사유로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할 수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기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갑의 재산에 해야 되는데, 그때 갑의 입장에서 봅니다. 갑은 자기 전 재산 집 한 채가 있는데 을의 말만 믿고, 또는 을의 가지고 있는 차용증만 믿고 갑의 집을 바로 경매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 줄 게 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확인받는 절차가 판결입니다. 을이 갑에게 자기가 빌려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 주문에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돈 얼마를 지급하라 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경매를 붙이는데, 이걸 우리가 말하는 강제경매라 그럽니다. 자, 강제경매란 집행권은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 판결이나 조서, 각종 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거기에다 집행일락의 공정영서, 자, 그 다음에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행권에 속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그때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도망다니는 당신은 못 믿겠고 도망 못 가는 당신 집을 믿고 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대금 반환 청구권. 채권도 가지지만 을은 갑의 집에 대한 권리도 같이 가집니다. 이때 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에서 말하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돈 받을 채권만 가지고 있지만, 2번의 경우에는 돈 받을 채권도 있지만 집에 대한 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건을
1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다. 그래서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담보물건에는 그 담보하는 물건이 동산일 때는 질권이라고 그러고 부동산일 때 그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을은 가볍게 돈 1억 받을 채권도 있지만 그 집에 대한 저당권이란 물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요 임의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물건을 실행 환가하여 경매를 붙여서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돈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 빌리는 채무자 둘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도장을 찍는 걸 기준으로 하자면 갑과 을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이 뜻은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요 부동산을 경매를 붙여서 배당받아도 좋다, 경매를 붙여도 좋다는 그 내용을 미리 합의하는 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니까, 이때 그 당사자는 돈 빌려주는 채권자, 요 사람 여기서는 저당권자라고 그럽니다. 저당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요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 갑이 자기 집을 담보물을 제공한다면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 갑은 집이 없어서 자기 형님 집을 담보로 한다면 그때는 자기 형님이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사자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이때 다른 사람의 돈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사람을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때 행사하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이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그 은행 대부기에서 도장을 찍는데 보면 계약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있고 저당권, 은행에서는 실무상 거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 차이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거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도장을 찍고, 거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이때 채권자, 은행과 담보물 제공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담보물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때 담보물 제공해 주는 물상보증인도 반드시 오라 그래서 자필 서명을 다 받아둡니다. 1번의 경우처럼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2번처럼 임의경매를 할 때는 미리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내 부동산 처분해서 경매 붙여도 좋다는 요 계약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권에 있는 판결도 필요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물건 매각 공고가 나올 때는 이 물건이 강제경매 물건인지 임의경매 물건인지를 구별해서 기록해 줍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경매인지를 알고 임해야 되니까 그걸 공고문에 반드시 기록해 줍니다. 지금부터 경매 절차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든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든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비용을 예납하라 그럽니다. 자, 경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기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니까 채무자가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채무자는 이미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미리 예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예납한 그 대금은 그걸 집행비용이라 그러는데, 그 집행비용은 나중에 이 물건이 매각되면 그 물건이 결국은 채무자나 또는 소유자 거니까 그 물건 값에서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2 내지 3일 내에 이 물건을 경매를 붙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이 물건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등기하는 게 촉탁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요 부동산제에서 경매가 붙여진다는 사실을 채무자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경매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송달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이제 팔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매각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3일 내에 집행관에게 현장에 나서 현황조사를 하라고 현황조사를 명하게 되고, 현황조사명을 받은 집행관은 현장에 나서 현황조사서를 작성해서 2주 내에 법원에 제출하고, 그리고 팔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명하게 되고, 감정평가사는 2주 내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듭니다. 이 매각물건명세서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하는 그 기간을 일주일 줍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월 이상 3월 이내의 날짜를 정해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을 간단하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날짜 중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입니다. 요 이전에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당연히 안다고 봅니다.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시켜 주는데, 그 이후에 등기를 했거나 처음부터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배당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기일에 그 물건을 이제 입찰법정에서 팔게 되는데, 매각기일 14일 전까지 요번에는 어떤 물건들을 경매에 붙이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살려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물건에 대한 서류를 열람시켜 주는데, 요거는 7일 전부터 서류를 열람시켜 줍니다. 그때 열람시키는 그 서류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열람시켜 줍니다. 옛날에는 그 경매 사건 기록 전부를 다 열람을 시켜줬지만 지금은 요 3가지밖에 열람을 안 시켜주니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매각기일에 그 물건을 팔게 되는데, 그때 파는 방법은 기일 입찰이 있고,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고 모든 게 끝나는 기일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개찰하게 되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입찰제가 있고, 근데 지금은 거의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산일 때는 호가경매를 사용합니다. 입찰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입찰보증금은 그 회의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기가 쓰는 입찰가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 입찰가를 적었을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수를 많이 해요. 자릿수를 잘못 잡아서 1억에 응찰한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10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 첫 해 낙찰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된다는 말은 결국은 비싸서 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가격을 좀 낮춰줘야 응찰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낮춰주는 비율을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저감률은 지방법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20%를 많이 저감합니다. 매각 가격이 1억이 있었다, 유찰되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8천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6,400만원, 이렇게 해서 20%씩 저감이 됩니다. 근데 지방법원에 따라서 30% 저감하는 데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려면 해당 일에 10시까지 입찰법정에 가서 집행관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와 서류를 가지고, 그때 봉투는 대봉투가 있고 돈 넣는 소봉투가 있고 입찰서 등이 있습니다. 입찰서를 작성하실 때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게, 그 금액은 절대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썼다 싶을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를 잘못 잡아서 1억 쓴다고 쓴 것이 10억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외로 그렇게 실수해서 낭패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11시 반쯤 되면 대부분 이제 개찰이 시작됩니다. 한 2시 전으로 다 끝나는데, 입찰 법정에 도착하면 공고는 되었지만 당일에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입찰 법정 입구와 안 게시판에 오늘 진행할 물건들의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별 말이 없으면 진행하는 것이고, 취하란 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고, 정지란 말이 있다 그럼 채무자가 그 경매 절차에 다투고 있다든지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고, 자, 연기란 말이 있다 이럴 때는 변제를 했거나 또는 채권자한테 언제까지 돈 갚겠다고 변제 유예를 받아서 성낙서를 첨부해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요 물건에 대해서 더 조사할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날짜를 변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취하란 말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경매 안 나오는 것이고, 정지나 연기란 말이 있을 때는 채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요것도 이 물건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경이란 말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니까 다음 해에 나올 가능성은 많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각 물건들을 공고해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매와 새매각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재매각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매각 기일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다 그럼 통상적으로 한 달 후에 다시 그 물건이 경매에 나옵니다. 그거는 신경매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일단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농지인데 낙찰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걸 첨부 못했다. 그럼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경매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신경매 새매각이라 그러고, 어떤 사유로 그 경매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나왔다, 연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나왔다, 그런 것들도 다 신경매 새매각이라 그럽니다. 근데 잔금 날짜까지 채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것은 재매각 또는 재경매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저감을 해주는 것은 그 물건이 유찰됐다. 그 말은 비싸서 살 사람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때는 저감률 적용해서 20% 내지 30%를 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유찰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나오더라도 일단 낙찰 받은 경험이 있을 때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저감하지 않고 종전의 최저 매각 가격대로 경매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응찰할 때 보증금을 10% 내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20% 내지 30%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각 재경매할 때는 그때는 그 특별 매각 조건에 보증금 20% 내지 30%라고 공고가 나옵니다. 재매각 즉 잔금 납부 안 했을 때 그때만 보증금을 20% 내지 30% 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보증금은 10%입니다. 매각기일 이후의 과정, 이의신청, 항고, 그다음에 취소, 배당 과정, 그다음에 인도 과정, 명도, 인도 과정 이런 것들은 다음 과정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